화려한 변호사 명함보다 지금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더 전율 돋아요. 브라질 변호사가 한국 공장에서 나사를 조인다고요? 제 실력은 여기서도 진짜예요. 한국은 제게 기회의 땅이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기적이 가장 큰 성공이죠. 법복을 입고 재판장에 서는 대신 회색 작업복을 입고 공장 라인에 섰습니다. 판사님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대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제 손에는 이제 묵직한 판결문 대신 기름때 묻은 전동 드릴이 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혀를 찹니다. 브라질 명문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있는 여자가 한국까지 와서 나사나 조이고 있다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숨이 멎을 듯한 전율을 느낍니다. 상상해 보셨나요? 평생을 바쳐 공부해서 얻은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벌던 한 달. 월급보다 한국 공장에서 잔업 몇 번 하고 받은 월급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엘리트였던 과거가 그립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기름 냄새 진동하는 이 공장 바닥에서 제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짜릿한 반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화려한 명함과 실속 있는 통장 둘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존심을 버리고 실리를 선택한 어느 브라질 여자의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밀라입니다. 정열의 나라 브라질 그 중에서도 가장 번화한 상파울루의 중심가에는 제 이름을 건 작은 법률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갓 내린 진한 커피 향을 맡으며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사무실. 반들반들하게 닦인 참나무 책상 위에는 늘 복잡한 소송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변호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고 친구들은 제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법정에서 논리정연한 변론으로 상대방을 압도하고 승소를 받아낼 때의 희열. 그 짜릿한 지적 쾌감이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속은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경제는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습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의뢰인을 만나고 서류와 씨름하며 머리가 빠지도록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의 가치는 작고 일어나면 반토막이 나 있곤 했습니다. 치아는 또 어떻고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면 혹시나 누가 쫓아오지는 않을까 가방을 움켜쥐고 주위를 두리번거려야 했습니다. 변호사라는 사회적 지위는 높았지만 정작 제 삶의 질은 그 명함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 그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태풍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브라질에 파견 나온 한국의 기술자였습니다. 제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고장이 나 쩔쩔매고 있을 때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때가 낀 작업복 차림의 그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묵묵히 제 차의 보닛을 열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엔진을 살피던 그의 투박한 손. 그리고 수리를 마치고 돌아서며 건넨 그 순박한 미소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로 싸우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손으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법리를 따지는 데 익숙했지만 그는 단순하고 명쾌한 원리를 좋아했습니다. 데이트할 때조차 그는 화려한 레스토랑보다는 소박한 길거리 음식을 더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가 가진 단단한 내면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변호사라는 사실에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밀라 씨는 머리가 좋아서 좋겠다. 나는 몸 쓰는 것밖에 모르는데 라며 호탕하게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그 솔직함과 당당함이 제 꽉 막힌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한국행을 선택했을 때 주변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된 변호사인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 가느냐며 펄펄 뛰셨고, 동료들은 사랑에 눈이 멀어 커리어를 망친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불안한 삶보다 태풍 씨와 함께하는 안정된 삶이 저에게는 더 필요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1막을 상파울루에 두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될 2막을 위해 변호사 배지 대신 태풍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지독한 추위였습니다. 브라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만 살았던 저에게 한국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외국인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화려한 학력과 경력은 언어의 장벽 앞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남편 태풍 씨는 내가 벌면 되니까 밀라 씨는 집에서 쉬면서 한국어 공부나 천천히 해라고 말했지만,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제가 집안에만 갇혀 있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윙윙거리는 냉장고 소리만이 유일한 말동무가 되는 낮 시간.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 밥만 축내는 식충이인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 몰래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단순 노무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안산의 한 전자 부품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금속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기계 소음이 뇌를 흔들었습니다. 제게 배정된 일은 하루 종일 서서 손바닥만 한 기판의 작은 나사를 조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이거 보고 똑같이 하면 돼 알겠어. 작업 반장님은 제게 손짓 발짓으로 대충 설명을 하고는 획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라인에 섰을 때 옆자리의 아주머니들이 저를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머 외국인인가 봐 곱게 생겼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나 몰라 손 봐 손물 한 방울 안 묻혀본 손인데 며칠 하다가 도망가겠네.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법정에서 판사를 설득하던 제가 이제는 공장 아줌마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어떤 여자인지 보여주겠어.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이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자세로 몇 시간이고 서서 고개를 숙이고 나사만 조이다 보니 목과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손가락 끝은 금세 빨갛게 부어올랐고 펜만 쥐던 굳은 살 없는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식판에 밥을 퍼담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숟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국물에 비친 제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힘들지 이거라도 좀 먹어 맞은편에 앉은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김 하나를 제 식판에 얹어주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김 한 장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며 비즈니스 미팅을 했지만 그때 느꼈던 긴장감과 피로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피로였습니다. 몸은 부서질 것 같았지만 묘하게도 밥맛은 꿀맛이었습니다. 땀 흘리고 먹는 밥이 이렇게 달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으로 느껴본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쓰러져 잤습니다. 남편 태풍 씨는 제 부어터진 손을 보며 속상해했습니다. 밀라 씨 제발 그만둬.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그는 제 손에 연고를 발라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나사만 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공정의 흐름이 그려졌습니다. 저기서 부품 공급이 늦어지니까 전체 라인이 멈추는구나. 이 작업 동선을 조금만 바꾸면 훨씬 효율적일 텐데.
변호사 시절 수천 장의 서류 속에서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던 그 예리한 분석력이 본능적으로 발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 주제에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묵묵히 제 몫을 해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첫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서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80만 원. 숫자를 세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잔업과 특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한 결과이긴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급히 계산기를 꺼내 브라질 환율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 돈은 브라질에서 제가 로펌에 소속되어 받던 기본 월급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가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저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달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월급을 받으면 월세 내고 식비 쓰고 치안 유지를 위한 보안 비용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통장을 메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공장에서 몸을 써서 일했을 뿐인데 전문직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남는 것입니다. 허탈하면서도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제 지적 능력의 가치가 브라질보다 한국의 육체 노동 시장에서 더 높게 평가받는다는 아이러니.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앞에서 월급 명세서를 흔들어 보이며 깔깔 웃었습니다. 태풍 씨나 부자 됐어요. 브라질에서 변호사 할 때보다 더 많이 벌어요.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어, 밀라 씨 진짜 고생했어.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는데 문득 공장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기계가 멈췄을 때였습니다. 관리자가 매뉴얼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제가 슬그머니 다가가서 손짓으로 기계 뒤쪽의 센서 오작동을 가리켰습니다. 며칠 동안 유심히 관찰한 결과 특정 부품이 걸릴 때마다 센서가 빨간불을 띄운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반신반의하던 관리자가 제가 가리킨 곳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고쳐졌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외국인 노동자인 줄 알았는데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느꼈던 묘한 쾌감.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을 때와 비슷한 짜릿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공장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에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작업 반장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밀라 씨라고 했나? 어제 기계 고친 거 말이야. 대단하던데.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야. 반장님은 제 식판에 소시지 반찬을 더 얹어주며 껄껄 웃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머리 좋아요. 제 말에 주변 아주머니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아닌 호감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밀라 씨 똑똑해 보이더라. 눈빛이 살아있어. 옆자리 아주머니가 제 손에 귤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귤 껍질의 감촉이 거친 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끈끈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높았고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들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은 회식이 있다는 말에 눈치껏 따라갔는데 삼겹살을 굽는 불판 위에서 가위를 들고 고기를 자르는 문화를 처음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고기를 칼로 썰어 먹지 가위로 자르는 건 종이나 옷감뿐이니까요. 제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왜 가위로 먹을 것을 잘라요? 라고 묻자 동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밀라 씨 이게 한국 스타일이야. 빨리 입고 편하잖아. 한 동료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상추에 싸서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기름기와 쌈장의 짭조름한 맛.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챙겨주는 동료의 마음이 느껴져서 낯선 식사 문화가 더 이상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월급을 송금하러 은행에 갔을 때였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은행 업무 한 번 보려면 번호표를 뽑고 기본 2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창구 직원의 처리는 느릿느릿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들어가자마자 청원 경찰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대기 인원이 10명이나 있었는데도 20분 만에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창구 직원의 손놀림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고객님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 필요하신 업무 있으신가요? 순식간에 처리된 업무 속도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속도인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효율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변호사 시절 관공서에 느려 터진 행정 처리에 스트레스 받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정말이지 빨리빨리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감은 저 같은 성격 급한 사람에게는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풍시 한국은 정말 신기해요. 사람들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무엇보다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밀라 씨가 적응 잘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공부는 계속해야지. 밀라 씨 머리 좋은 거 썩히면 아깝잖아. 남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공장 일이 몸에 익으면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거든요. 돈도 많이 벌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으니 이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 하지만 남편은 제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공장 일이 끝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는 단순 노동자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제 능력을 펼쳐 보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장 벽에 붙어 있는 안전수칙 안내문을 교재 삼아 단어를 외우고 동료들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해서 집에서 반복해 들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단어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동료들이 와서 하나씩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밀라 씨, 이건 나사가 아니라 볼트야. 그리고 이건 조이다가 아니라 풀다고. 처음엔 저를 무시하던 시선들이 이제는 기특함과 응원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휴게실 TV에서 법정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드라마 속 법률 용어를 이해 못해 웅성거리고 있을 때 제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증거 불충분이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요.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한 거예요. 서툴지만 정확한 한국어였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밀라 씨, 지금 뭐라고 했어? 무죄 뭐? 작업 반장님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차 싶어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사실 저 브라질에서 변호사였어요. 제 고백의 휴게실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 변호사? 밀라 씨가 아니 변호사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얼굴과 기름 묻은 작업복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변호사 못해요. 한국말 못해서. 그리고 여기 월급이 더 많아요. 제 말에 사람들은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변호사님을 부려먹었네. 어쩐지 머리가 비상하더라니. 역시 배운 사람은 다르네. 그날 이후 공장에서 제 별명은 민변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러 오곤 했습니다. 전세 계약서 보는 법, 가벼운 교통사고, 합의 요령 같은 것들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번역기를 돌려가며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낮에는 공장 노동자로, 밤에는 한국어 학생으로, 그리고 가끔은 동료들의 어설픈 법률 상담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저는 높은 곳에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저는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니가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신혼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공장 다니느라 힘들지. 손 좀 봐라, 다 텄네. 어머니는 거친 제 손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부끄러워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돈댁은 브라질에서 떵떵거리는 집안인데 며느리가 한국 와서 공장 다닌다고 하면 체면 구긴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난 내가 참 자랑스럽다. 어디 가서 꿀릴 거 하나 없는 귀한 딸내미가 남편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와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너같이 야무지고 강단 있는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타지 생활의 서러움, 육체 노동의 고단함이 어머니의 따뜻한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져오신 김치며 장조림 멸치볶음을 냉장고에 가득 채워주시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밥 굶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 우리 아들놈이 더 벌면 되니까. 그 투박하지만 깊은 사랑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가족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한국 생활 3개월 차, 이제는 공장 기계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매운 김치 맛도 이제는 없으면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끔 브라질의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할 때면 그들은 여전히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밀라 정말 괜찮아? 공장에서 일한다니 너무 힘들지 않아? 화면 속 친구들은 여전히 말끔한 정장을 입고 세련된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모습이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제 두툼해진 통장을 살짝 보여주며 윙크를 날립니다. 걱정 마, 나 여기서 너희보다 훨씬 잘 나가.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지만 저는 압니다. 행복의 기준은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브라질의 뜨거운 태양과 삼바 리듬이 그립기도 합니다. 법정에서의 그 치열했던 공기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공장 문을 나설 때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의 환한 미소와 집에 가면 저를 반겨줄 따뜻한 온돌방, 그리고 냉장고를 가득 채운 시어머니의 반찬들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법전에는 없는 삶이라는 거대한 법정에서 행복이라는 판결을 받아내기 위한 변론을 말이죠. 그리고 이 변론의 승률은 제가 장담컨대 100%입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잔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에서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평생 볼 수 없었던 눈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처럼 신이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풍씨, 눈 와요. 하늘에서 하얀 쓸에 아니 눈이 내려요. 남편이 알려준 농담을 섞어 말하자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뜨거운 볼에 닿아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 차가움이 시리도록 상쾌했습니다. 문득 주머니 속에 넣어둔 월급 명세서가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희망이 섞인 종이 한 장.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 몸부림친 저의 투쟁 기록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입장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야경은 화려했습니다. 십자가들의 붉은 불빛, 24시간 꺼지지 않는 편의점의 간판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이제는 저를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잘 왔어. 정말 잘 왔어. 밀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저는 공장장님, 저 계약서 한번 봐도 될까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서툴렀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복도에 멈춰 선 공장장님은 찡그린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밀라 씨가 계약서를 봐서 뭐하게? 무시하는 투가 역력했지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으니까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 여공이 복잡한 기업 간 거래 계약서를 보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겠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스마트폰이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브라질 최고의 로펌에서 갈고 닦은 법리, 해석 능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여주세요. 도울 수 있어요. 제가 너무나 진지하게 말하자 옆에 있던 반장님이 거들었습니다.
공장장님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밀라 씨 저번에 기계 고치는 거 보셨잖아요. 보통 내기 아닙니다. 공장장님은 한숨을 푹 쉬더니 구겨진 서류 뭉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래, 뭐라도 해봐라. 어차피 소송 가려면 변호사 살 돈도 없어서 막막하던 참이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휴게실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꼬불꼬불한 한국어 활자들이 개미떼처럼 보였지만 당황하지 않고 번역기 앱을 켰습니다. 계약서라는 건 만국 공통어입니다. 갑과 을의 권리, 의무, 손해배상 조항, 특약사항. 문장 구조는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논리는 브라질이나 한국이나 똑같았습니다. 저는 붉은색 볼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전투에 나가는 장수가 칼을 뽑듯 비장한 마음으로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눈이 한 조항에 고정되었습니다. 제15조 사망. 원자재 수급 불안정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납기 지연의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번 납기 지연은 우리 공장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원청업체에서 지정해준 부품 회사가 파업하는 바람에 부품 공급이 늦어졌고 그 때문에 조립이 늦어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공장장님은 분명 그 사실을 이메일로 원청 담당자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명백한 면책 사유였습니다. 원청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역기를 돌려가며 메모지에 할 말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장님, 이거 보세요. 우리 잘못 아니에요. 돈 줘야 해요. 내용 증명 보내면 돼요. 제가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설명하자 공장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용 증명이라니. 저는 스마트폰 화면에 번역된 문장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부품 회사 파업은 불가항력이고 우리는 미리 알렸어요. 계약서 15조 사망에 따르면 우리는 책임 없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겨요. 지금 당장 돈 안 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편지 쓰세요. 제 설명을 듣던 공장장님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니 세상에. 맞네, 맞아. 내가 이걸 왜 몰랐지. 담당자가 하도 윽박지르길래 내가 죄인인 줄만 알았지. 공장장님은 당장 사무실로 뛰어가더니 제가 일러준 대로 내용 증명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팩스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원청업체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며 미지급된 대금을 즉시 입금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장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밀릴 뻔했던 월급이 제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일 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 공장의 브레인, 우리 공장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공장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밀라 씨 덕분에 살았어. 이거 내 성이니까 받아둬. 두툼한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변호사 수임료로 받던 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였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천만금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돌려드렸습니다. 아니에요, 공장장님. 저도 여기 직원이에요. 월급 받아요. 제 거절에 공장장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내 능력이 통하는구나. 언어는 서툴러도 진심과 실력은 통하는구나. 그 깨달음은 저를 더욱 일 중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내주고 싶었고 고생하는 남편 태풍 씨에게도 번듯한 차 한 대 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 땀 흘리는 만큼 통장의 숫자가 불어나는 정직한 나라였습니다. 브라질처럼 자고 일어나면 돈값이 똥값이 되는 허무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말이죠. 오전 8시 정각.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제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잔업과 특근을 제가 다 도맡았습니다. 주말에도 공장에 나갔습니다.
밀라 씨 좀 쉬면서 해. 그러다 병나. 동료들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렸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돈 버는 거 재밌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었습니다. 매달 25일 월급날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갱신될 때마다 느끼는 카타르시스는 그 어떤 마약보다 강력했습니다. 지난달에는 300만 원, 이번 달에는 350만 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제 미래도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쓰러져 자는 게 아니라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독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법률 용어까지 한국어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동료들의 자잘한 법률 상담을 해주다 보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는 옆 라인 김씨 아저씨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했고,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박 여사님을 위해 손해배상법을 뒤졌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고 새벽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 태풍 씨는 그런 저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밀라 씨 제발 부탁이야. 내가 투잡을 뛸게. 밀라 씨는 좀 쉬어.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 남편은 매일 밤 제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물러주며 울먹였습니다. 제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손가락 관절은 마디마디 굵어져 예전의 가녀린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풍 씨나 행복해. 진짜야. 브라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여기서는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보여. 우리 1년만, 딱 1년만 이렇게 고생해서 집 사자. 응. 시어머니도 난리가 나셨습니다. 주말에 반찬을 해오신 어머니는 제 몰골을 보고 기겁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사람 꼴이냐? 뼈만 남았네, 뼈만 남았어. 어머니는 제 등짝을 찰싹 때리며 화를 내셨습니다. 돈이 썩어냐, 몸 상하면 다 소용없다. 당장 공장 그만둬라. 시어머니의 호통이 고마웠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브라질에서 온 강한 여자예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앞에서 씩씩하게 알통을 만들어 보이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요. 어느 날부터인가 공장의 기름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환기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변기통을 붙잡고 위액을 쏟아내면서도 저는 그저 어제 먹은 야식이 체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브라질 음식에 비해 맵고 짠 한국 음식에 아직 위장이 적응을 못해서 탈이 났다고만 여겼습니다. 소화제를 사 먹고 탄산수를 마시며 억지로 속을 달랬습니다. 어지러움도 잦아졌습니다. 나사를 조이다가 갑자기 바닥이 쑥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작업대에 몸을 기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이 번쩍거리며 하얀 점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빈혈인가 봐. 철분제라도 좀 챙겨 먹어야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프다고 꾀병 부리기에는 지금 제 눈앞에 놓인 일감이 너무 많았고, 통장에 쌓여가는 돈의 유혹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라고, 외국인 노동자라고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밀라가 얼마나 독하고 야무진지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오기가 제 몸을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의 온도는 찜통처럼 올라갔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수십 대의 기계가 뿜어내는 열기와 빽빽하게 들어선 사람들의 체온을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작업복이 등짝에 달라붙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와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날은 유독 주물량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점심시간도 30분으로 줄이고 풀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평소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멍했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 소음이 마치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들렸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밀라 씨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옆자리 김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더워서 그래요.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갈증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 메스꺼워졌습니다. 식당에서 풍겨오는 김치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왈칵 구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눈앞에 기판이 2개로 보였다가 3개로 보였다가 했습니다. 손에 쥔 전동드릴 이 천근 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것만 끝내면 10분 휴식이다.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자자 다들 힘냅시다. 앞으로 500개만 더하면 오늘 목표 달성입니다. 파이팅! 500개. 평소 같으면 금방 해치울 수 있는 숫자였지만 그 순간 그 숫자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꽉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에 작업복 단추를 하나 풀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드릴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야가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검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주변의 풍경이 어두워졌습니다. 귀에서는 B- 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웅웅거리며 뭉개져 들렸습니다. 밀라 씨, 밀라 씨.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밑의 땅이 젤리처럼 울렁거리더니 제 몸이 허공으로 붕 뜨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안 되는데. 지금 쓰러지면 안 되는데. 이 물량 다 맞춰야 보너스 나오는데. 태풍 씨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돈 걱정, 납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미련하죠. 하지만 그게 당시의 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멈추는 법을 잊어버린 폭주 기관차. 제 몸이 보내는 적색 신호를 철저히 무시한 대가가 이렇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빙글 돌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며 유성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쿵. 차가운 공장 바닥의 감촉이 뺨에 닿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암흑 속으로 잠겼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인 기계음이 고막을 두드렸습니다. 아득하게 멀리서 들려오던 그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눈이 시리도록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특유의 차가운 공기. 이곳이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해보았지만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팔에는 투명한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차가운 수액의 느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멍한 정신 속에서도 공장에서 쓰러지기 직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쏟아지던 물량, 윙윙거리던 소음, 그리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던 세상.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잔업수당 받아야 하는데. 정신이 들자마자 습관처럼 돈 걱정부터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찰나. 곁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아주 천천히 옆으로 돌렸습니다. 남편 태풍 씨였습니다. 그는 제 침대맡에 엎드린 채 쪽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이며 기름때가 채 지워지지 않은 작업복 차림이 그가 얼마나 급하게 달려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제 손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차가운 제 몸을 녹여주는 것 같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제가 손을 움찔거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밀라 씨 깨어났어. 나 알아보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입술을 떼어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태풍 씨나 왜 여기 있어요? 공장은요? 제 물음에 남편은 대답 대신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바보야, 지금 공장이 문제야. 당신 죽을 뻔했단 말이야. 남편이 아이처럼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큰 병에 걸린 건가? 과로로 몸이 망가진 건가? 온갖 불길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와 함께 커튼을 걷고 들어오셨습니다. 차트와 모니터를 번갈아 확인하던 선생님의 표정은 알 수 없을 만큼 진지했습니다. 보호자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산모라는 단어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산모요, 제가요.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환자분 임신 14주 차입니다. 그것도 쌍둥이네요. 뱃속에 두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 쌍둥이. 지난 몇 달간 계속되었던 소화불량과 구역질 나른함이 단순히 체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 험한 공장에서 독한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밥 먹듯이 야근을 했는데 아이들이 무사하다니요. 축하드려야 할 일이지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산모님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과로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하마터면 유산할 뻔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늦게 오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꾸중 섞인 당부에 저는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겠다고, 내 자존심 세우겠다고 뱃속의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태풍 씨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밀라 씨. 내가 못나서. 내가 더 벌었어야 했는데 당신 고생만 시키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아빠 자격이 있다고. 자책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 그리고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디 있어? 우리 밀라 어디 있어? 시어머니였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슬리퍼 차림으로 달려오신 어머니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침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말을 안 해. 돈이 썩었냐? 돈이 중요해. 어머니는 제 등짝을 때리는 신용을 하시더니 이내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제 어깨를 감싸 안은 어머니의 품에서 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그 냄새가 어찌나 포근하던지 긴장이 풀리며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몹쓸 시험이다. 며느리 뱃속에 귀한 손주가 둘이나 있는 줄도 모르고 김치나 담가주고 있었으니.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응급실 안에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 느껴져서 오히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바탕 눈물바다가 지나가고 간호사가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차가운 젤이 배에 닿고 모니터 화면에 흑백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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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마치 기차 화통을 삼아 먹은 듯 힘찬 심장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두 개의 작은 점. 그 작고 소중한 생명들이 제 안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변호사로 승소했을 때 느꼈던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숭고한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는데 원무과 직원이 웃으며 안내해 주었습니다. 산모님 국민행복카드 신청하시면 정부에서 진료비 지원 바우처가 나옵니다. 쌍둥이라 지원금이 더 많아요. 그리고 보건소 등록하시면 철분제랑 영양제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나라에서 돈을 준다니요. 브라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질이 낮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최고급 시설에서 치료받고 돈까지 지원해 준다니. 이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내가 아이를 낳고 기를 나라가 이렇게 든든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여왕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의 짐을 싸들고 우리 신혼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마라. 화장실 가는 것 빼고는 꼼짝 말고 누워 있어. 어머니의 불호령에 저는 침대와 한 몸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 끼니마다 미역국, 곰탕, 삼계탕 등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해서 바치셨습니다. 입덧 때문에 냄새만 맡아도 울렁거렸지만 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서 꾸역꾸역 받아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은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손맛이고 정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 태풍 씨도 퇴근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와 제 발을 씻겨주고 태교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일벌레인 저에게 이 평화로운 감금 생활은 또 다른 고역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밀린 잠을 자느라 좋았지만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온몸에 좀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자니 머리가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장의 시끄러운 소음이 그리울 지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나만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몸은 편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브라질 최고 명문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의 자아가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의 다문화, 가정 커뮤니티나 외국인 노동자 포털 사이트를 들락거렸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한국에 와서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사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을 읽다 보니 안타까운 사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악덕 사장에게 임금을 떼인 이야기, 비자 문제로 억울하게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이야기,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날린 이야기 등 법을 몰라서 당하는 억울한 사연들이 넘쳐났습니다. 댓글들을 보면 다들 힘내세요, 잊으세요 같은 위로의 말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아닌데.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인데. 증거만 잘 수집하면 이길 수 있는데.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임금 체불을 당한 베트남 청년의 글에 저는 장문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한국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이며 사장님과의 통화 녹음도 증거가 됩니다. 내용 증명 작성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최대한 알기 쉽게 하지만 법적 논리는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댓글은 순식간에 베스트 댓글이 되었고 대댓글에는 감사하다는 인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희열을 느꼈습니다. 공장에서 나사를 조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지적 쾌감이었습니다. 내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내가 가진 능력이 한국에서도 쓸모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변의 한국 법률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하고 외국인들이 자주 겪는 법적 문제들을 사례별로 정리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뱃속의 아기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잠시 마실을 나가시면 저는 맹렬하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법전과 판례를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브라질 법과 한국 법의 차이를 비교하고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이던 방문자가 일주일 만에 몇백 명으로 늘어나더니 한 달이 지나자 하루에 수천 명이 방문하는 인기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민변님이라 부르며 존경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손빠른 밀라 씨였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저는 지혜로운 해결사 민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블로그에 비밀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자신을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 여성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남편의 폭력과 시댁의 학대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혼하면 비자가 취소되어 쫓겨날까봐 참고 산다는 절박한 사연을 남겼습니다. 아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 경찰 신고도 못하고 있다는 그녀의 글을 읽으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변호사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작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담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 법은 귀하를 보호합니다. 귀책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이혼해도 비자가 유지될 수 있으며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찾았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 출입국 관리법, 가사소송법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과 대처 방안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진단서를 끊을 것, 녹취를 할 것, 주변 이웃의 진술을 확보할 것,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할 것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민변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서 쉼터로 무사히 피신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녀의 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침대 위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냈다. 내가 사람을 살렸다. 법복을 입지 않아도 법정에 서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변호사였습니다. 정의를 구현하고 약자를 돕는 사람. 제 가슴 속에서 꺼져가던 자존감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입소문을 타면서 제 블로그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상담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단순히 법률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주민으로서 겪는 아픔과 고충을 공감해주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제 스타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방송국 작가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제안이 오기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280만 원을 벌며 기뻐했던 제가 이제는 제 지적 재산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 블로그를 보여주었습니다. 태풍 씨, 나 사실 집에서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스마트폰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밀라 씨, 이거 정말 당신이 쓴 거야? 이 어려운 한국법을 다 이해하고 쓴 거야? 응. 나 공부했어. 태풍 씨 몰래. 나 몸 쓰는 것보다 머리 쓰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이게 더 보람있어. 남편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우리 밀라 씨. 내가 말했잖아. 당신 머리 좋은 거 썩히면 안 된다고. 당신은 공장에서 나사 조일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남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컴퓨터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에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브라질 변호사인데 지금 인터넷으로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있어. 아주 똑똑해. 자신감이 붙은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블로그 상담에 그치지 않고 정식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 언어 장벽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과 한국의 변호사들을 연결해주고 그 사이에서 통번역과 사건 분석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 역할. 그것이 제가 구상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자본금도 없고 사무실도 없었지만 제 뱃속의 아이들과 저를 믿어주는 가족. 그리고 제 머릿속에 든 지식이 저의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대형 로펌 중 한 곳에서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브라질 변호사 출신인 저를 특별 자문역으로 영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조건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공장에서 기름밥 먹던 내가 한국 최고의 로펌과 일하게 되다니.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라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재 쌍둥이를 임신 중이라 출산 전까지는 재택으로만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춥고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온 것처럼 제 인생에도 진정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공장 노동자 밀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을 잇는 가교이자 수많은 이주민들의 희망이 될 법률 전문가. 밀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꼬물거리는 태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 잘했어, 엄마 최고야 라고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들아, 너희 엄마가 누군지 아니? 브라질에서 온 아주 멋진 변호사란다. 엄마가 너희들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태어나면 아주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어 있을 거야. 행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에 더욱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제2막은 생각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면서 제 일상은 또 한 번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기계 소음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루이보스 차 한 잔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찍힌 명함은 제 책상 한편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택근무라 그 명함을 직접 건넬 일은 별로 없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면 모니터 너머의 변호사님들은 저를 밀라 위원님이라 부르며 정중하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브라질 현지 법령 해석이나 포르투갈어 계약서 검토가 주된 업무였지만 가끔은 한국에 체류 중인 이주민들의 복잡한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의견서가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뱃속의 아이들도 기쁜지 퉁퉁 발길질을 해대곤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첫 월급날이 돌아왔습니다. 공장 다닐 때처럼 잔업수당을 계산하며 마음 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음과 함께 입금된 금액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 돈은 단순히 액수가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잃어버렸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제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생각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브라질에 계신 부모님께 송금을 했습니다. 영상통화 너머의 부모님은 제가 보낸 돈을 확인하시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밀라야, 이게 무슨 돈이니? 너 혹시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지?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한국에서 다시 변호사 일해. 한국 최고의 로펌이랑 일한다고. 이건 내 능력으로 번 정당한 돈이야.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병원도 편하게 다니세요. 아버지는 화면 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딸이 타지에서 고생만 하다가 망가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란듯이 성공해서 효도까지 하니 감개무량하신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태풍 씨와 함께 통장을 보며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배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발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고 밤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마저도 행복했습니다.
쌍둥이라 배가 남들보다 2배는 더 나왔지만 그만큼 2배의 축복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예 제 곁에 붙어서 수발을 드셨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부축해 주시고 밤에 다리에 쥐가 나면 자다 깨서 주물러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힘들어서 어쩌나. 내가 대신 아파주면 좋으련만. 어머니의 거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건강하게 나아서 이 사랑에 보답하겠다고요.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아랫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진통이겠거니 하고 참으려 했지만 통증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강도는 세어졌습니다. 태풍씨, 태풍씨, 일어나봐. 제 신음소리에 남편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배 아파 애 나올 것 같아. 남편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으며 미리 싸둔 출산 가방을 둘러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저를 보며 남편은 연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정작 본인의 얼굴이 더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서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수술대 위에 차가운 조명, 낯선 기계음, 그리고 전신을 휘감는 끔찍한 고통. 쌍둥이라 자연분만이 힘들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브라질에서 한국까지 날아온 깡다구 공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이들을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산모님 조금만 더요, 힘주세요, 머리 보입니다. 의료진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저는 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짜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전멸하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묵직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응애응애. 우렁찬 울음소리가 분만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번의 산고 끝에 둘째의 울음소리가 화음을 이루며 터져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 딸 쌍둥이네요. 간호사가 핏덩이 같은 아이들을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을 때 그 따뜻하고 묵직한 감촉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 갓 태어난 아기 특유의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냄새, 그리고 힘차게 뛰고 있는 심장 소리. 모든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곁에 있던 태풍 씨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밀라 씨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모가 되었습니다. 조리원에서의 생활은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쌍둥이 육아를 전담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너는 일해라. 애는 내가 본다. 내 그 좋은 머리 썩히면 안 돼. 나라를 위해서라도 써야지. 어머니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저는 출산 후 3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가 동시에 울어댈 때면 멘탈이 나갈 것 같았고 밤새 수유하느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방긋 웃어주는 순간이면 그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함께 거실 창가에 앉아 맥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우리가 새로 이사온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제 수입이 늘어나고 남편도 공장에서 반장으로 승진하면서 알뜰살뜰 모은 돈으로 대출을 조금 끼고 번듯한 아파트를 장만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곰팡이 피던 반지 하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넓고 쾌적한 보금자리였습니다. 태풍 씨 기억나요? 우리 처음 한국 왔을 때. 제가 운을 떼자 남편이 피식 웃으며 맥주 캔을 흔들었습니다. 당연히 기억나지. 어떻게 잊어. 그때 우리 버스비 100원 아끼겠다고 그 추운 겨울날 시장까지 30분을 걸어 다녔잖아요.
시장에서 콩나물값 500원 깎아달라고 하다가 할머니한테 혼나기도 하고. 제 말에 남편은 옛 생각에 잠긴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땐 정말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었어. 밀라 씨 당신한테 예쁜 옷 한 벌 못 사주고 맨날 남이 입던 옷 얻어다 입히고. 내가 참 못난 남편이었지. 아니에요. 그때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당신이 내 언손 호호 불어주면서 녹여줬잖아요. 그 따뜻함이 없었으면 나 벌써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남편의 손과 펜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인 제 손. 그 두 손이 맞닿은 곳에서 지난날의 고단함과 현재의 안온함이 교차했습니다. 가난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닥을 쳐박기에 지금 누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 뼈저리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공 스토리는 아름아름 퍼져나가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성공한 다문화 가정의 롤모델로 소개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저처럼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이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고 제 블로그에는 응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주말마다 무료 법률 상담 봉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안산의 다문화 거리, 그리고 제가 처음 일했던 공단 지역을 찾아다니며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밀린 월급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며 눈물 흘리는 그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 내가 흘렸던 눈물의 무게를 잊지 말자고 말입니다. 어느 날 공단 지역 봉사 활동을 마치고 예전에 제가 일했던 공장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회색빛 건물은 여전했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여전했습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공장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또 꿈을 위해,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나사를 조이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저처럼 말이죠. 저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조용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의 땀방울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꽃필 날이 올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쌍둥이들을 등에 태우고 말놀이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과일을 깎고 계셨습니다. 엄마 왔다. 제 목소리에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기어왔습니다. 양팔에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들고 볼에 뽀뽀를 퍼붓자 아이들에게서 나는 달콤한 분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왔어. 오늘 봉사활동은 어땠어? 좋았어요. 보람찼고요. 시어머니가 깎아놓은 사과 한 조각을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얼른 씻고 밥 먹자. 오늘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입안 가득 퍼지는 사과의 달콤함과 가족들의 따뜻한 온기.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맛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의 화려했던 삶도 좋았지만 한국에서 땀과 눈물로 일궈낸 지금의 삶이 저에게는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합니다. 명품 가방 대신 기저귀 가방을 들고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었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가볍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한 가정의 든든한 어머니, 그리고 억울한 이웃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변호사입니다. 제 이름은 밀라. 한국에서의 제 삶은 이제 막 하이라이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에피소드들 역시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찰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언제나 저를 믿어주는 가족과 따뜻한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가끔은 고향의 삼바 리듬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 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도마질 소리가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립니다. 이 아름다운 교향곡 속에서 저는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더 행복할 내일을 꿈꾸면서 말이죠.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지금 혹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터널을 걷고 있는 기분인가요? 그렇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눈부신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분명 기적 같은 반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법이니까요. 저 밀라가 여러분의 꿈을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모여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